아이 키우다 보면 학원비로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돈의 일부라도 아이 앞으로 자산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 명의로 적금 하나 들어주거나 양가 부모님이 손주한테 세뱃돈 용돈 모아서 목돈을 쥐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사실 그게 다 증여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무상으로 주는 건 금액이 크든 작든 법적으로는 전부 증여예요. 증여요?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싶으시겠지만 아이 앞으로 적금 하나 들어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증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녀한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0원으로 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챙기는 한도거든요. 그 기준부터 끝까지 같이 잡아 드릴게요. 그럼 정확히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르는데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기준이 이래요.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만 19 세 미만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성년 자녀. 만 19 세 이상한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0원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를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2천만 원, 엄마가 또 2천만 원 이렇게 따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걸 전부 합쳐서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성년이면 이제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에서 손주한테 따로따로 목돈을 주실 계획이라면은 합쳐서 한도를 넘는지 꼭 같이 계산해 보셔야 돼요. 각자 따로 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한도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증여세는 같은 직계존속한테 10년 안에 받은 걸 전부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한 번 한도를 쓰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그 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미성년 2천만 원 한도를 한 번 채웠어도 10년 뒤엔 또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이 10년짜리 한도를 더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번, 10살 때 한 번, 20살 때 또 한 번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한도가 새로 열리니까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똑같은 한도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평생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총액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단, 이건 한도를 매번 꽉 채워서 나눠준다고 가정한 산술 예시예요. 실제로 얼마를 언제 줄지는 집집마다 다르다는 점 먼저 짚고 갈게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 0세에 2천만 원, 누적 2천만 원이에요. 10세에 또 2천만 원. 미성년 한도가 새로 열렸으니까요. 누적 4천만 원. 20세. 이제 성년이니까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커져서 5천만 원. 누적 9천만 원. 30세에 다시 5천만 원. 누적 1억 4천만 원이에요. 보이시죠? 0세, 10세, 20세, 30세 이렇게 네 번에 걸쳐 나눠주면 2천 더하기 2천 더하기 5천 더하기 5천 합쳐서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영원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도를 전부 채웠다라고 가정한 산술합의예요. 핵심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일찍 그리고 나눠서 주는 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총액을 키운다는 원리예요. 그럼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한도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면서 아예 신고를 안 하시는데 이게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실제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작거든요. 증여세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붙고 과세 표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요. 1억 건 이하면 10%, 1억 초과 5형 이하면 20%, 그 위로 30%, 40%, 50%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도를 조금 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경우는 넘는 부분에 10%만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산술 예시인데요. 미성년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도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에 10%면 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산출된 세금의 3%를 더 깎아줘요. 그래서 약 291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주는데 세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도 넘는다고 무서워서 숨기는 것보다 넘는 부분만 10% 내고 신고로 3%더 깎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자, 그럼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기한이랑 방법만 알면 돼요. 먼저 기한이에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줬다면 6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날짜 계산이 헷갈리시면 증여한 달 말일 더하기 3개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법은 더 간단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세무서까지 안 가도 되고 미성년 자녀한테 현금을 준 단순한 경우라면 전문가 없이 셀프로 충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증여 신고는 무조건 세무사 끼고 해야 한다는 건 통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한도 아니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시는 걸 권해요. 세금이 없으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고를 해두면 이 돈을 언제 누가 얼마를 줬다는 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나중에 이 자산의 출처를 따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셀프 신고할 때
뭘 챙겨야 하느냐? 핵심 서류는 딱 네 가지예요. 생각보다 단출하죠? 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홈택스에 서식이 다 있어서 빈칸만 채우면 돼요. 둘, 가족관계증명서. 주는 사람이랑 받는 자녀가 진짜 가족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서류예요. 셋, 증여계약서.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증여한다를 적어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분쟁이나 소명 상황에서 이게 증거가 돼요. 넷, 이체 내역. 통장 사본이나 계좌 거래 내역처럼 증여한 날짜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예요. 이 네 가지만 갖춰두면 미성년 자녀한테 현금을 주는 경우는 홈택스 셀프 신고로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신고용으로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산 출처를 입증할 때 그대로 다시 쓰이는 자료라서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해요. 먼저 무신고 가산세예요. 원래 낼 세금의 20%가 추가로 붙어요. 일부러 숨긴 게 드러나면 40%까지 올라가고요. 거기다 납부가 늦어진 만큼 하루에 0.02%씩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어요. 연으로 따지면 8% 정도 되는 꽤 무거운 이자예요. 신고만 했으면 3%를 깎아줬을 텐데 안 해서 20%를 더 묻는 거니까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의 출처를 따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와요. 같은 사람 이름으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이 오가면 금융정보분석관에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가고 그 자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이 돈 어디서 났냐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차명 계좌를 쓴다거나 쪼개서 우회하는 식의 회피 방법은 저도 안내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적발되면은 오히려 가산세의 세무조사까지 떠한 게 되거든요. 결국 가장 안전하고 이득인 길은 정직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가산세 0원, 3% 공제, 출처 입증 자료까지 한 번에 다 챙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일찍 증여하는 진짜 이유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증여원금을 자녀명의 계좌에서 굴려서 불어난 수익, 그러니까 그 돈으로 생긴 평가 차익이나 배당 같은 건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세 때 2천만 원을 제대로 신고해서 넘겼다면 그 2천만 원이 자녀 자산으로 시간을 두고 불어난 부분은 다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줄수록 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자산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조기 증여의 진짜 힘이에요.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단서가 있어요. 신고만 하면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녀 계좌를 사실상 자기 투자처럼 자주 사고 팔면서 적극적으로 굴린 경우에는 그 수익을 부모가 만들어준 거라고 봐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증여는 반드시 신고하고 그 돈이 자녀 자산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부모가 빈번하게 대신 매매하기보다 길게 보유하는 성격으로 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저는 어떤 종목이나 상품을 사라고 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녀명의 계좌를 활용한다는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걸 실제로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딱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자녀명의 계좌부터 만들어요. 미성년 자녀 계좌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이 계좌가 있어야 이 돈은 부모 돈이 아니라 자녀 자산이다가 분리되거든요. 시작은 여기에요. 둘, 한도 안에서 증여하고 세금이 0원이어도 홈택스에 신고해요. 미성년이면 10년에 2천만 원 안에서요. 일찍 시작할수록 그 10년 한도를 평생 더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셋, 증여계약서랑 아이치 메모로 증거를 남겨요. 이체할 때 적요의 메모를 남기고 간단한 증여계약서를 써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출처를 소명할 때 그리고 굴려서 불어난 수익이 자녀 자산이라는 걸 입증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이 세 단계만 챙겨도 막연히 미뤄두던 자녀 자산 만들기를 합법적으로 세금 걱정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증여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니고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0원으로 줄 수 있다. 그리고 일찍 나눠서 신고하면 한도를 다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1억 4천만 원까지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핵심은 세 가지였죠.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도를 합쳐서 보고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열리니 일찍 시작하고 한도를 넘더라도 신고하는 게 숨기는 것보다 늘 이득이라는 거. 학원비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보던 시선을 오늘부터는 자녀 앞으로 자산을 옮겨두는 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손해 안 보는 재테크 정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정리해 나갈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챙겨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